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검지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이촌년, 뻔뻔하기는 누가 당신 마음대로 내 안에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으래.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수저를 내려놓으실 뿐이었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더러 뻔뻔하다고 하는가. 바로 그 순간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묵직한 원목 식탁을 온 힘을 다해 뒤엎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유리잔이 박살나는 소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명과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저는 충격에 빠진 남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뻔뻔한 건 바로 당신이야. 이 집구석 전체가 다 뻔뻔한 인간들 뿐이라고. 그날 밤 저는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주었던 건설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제가 어쩌다 이런 끔찍한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남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던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사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모든 일의 도화선이 된 것은 운명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유럽 출장에서 선물로 사온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를 위해 정성껏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쓰러움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가 제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약하지 않은 분이기에 그 누구도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자 예순이 넘으신 어머니, 김 여사께서 서 계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셨죠. 어머니는 낡고 해진 옷이 아닌 소박하지만 단정한 실크 투피스 차림이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대신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계셨죠. 딸의 집을 몰래 찾아온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존중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화로운 저택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집은 크고 좋은데 내 얼굴은 헬쑥하구나. 여기서는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게냐. 어머니의 말씀은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풍족해 보이는 삶의 허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엄마가 해준 밥만 하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인삼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거만한 자세로 말이죠. 박 여사는 일어서기는커녕 눈썹을 치켜뜨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오랜만에 뵈니 여전히 순박한 모습 그대로시네요. 시골 일이 고되셔서 서울로 바람 쐬러 오셨나 봐요. 어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맞은편 소파에 당당히 앉으셨죠. 어머니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어머니의 전투개시 신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부인. 저는 시골에서 흙 만지며 살지만 밤에는 두 발 뻗고 편히 잡니다. 제가 쓰는 돈이 제 땀과 눈물로 번 것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부인께서는 서울에서 편히 누리시기만 하니 얼굴이 저렇게 곱고 복스러우신가 봅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하얘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어
어머니를 거들었죠. 아주머니,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아들 덕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주머니 댁에는 저희 오빠처럼 능력 있는 아들이 없어서 질투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는 시누이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얘야, 사람이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란다. 겉이 번지르르 할수록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게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불의 앞에서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늘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편 민준이 재능은 있지만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부드러움으로 남편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고 아버지께서 비밀리에 남편에게 관리를 맡기신 거대한 자산을 지켜주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인내하고 침묵하고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성숙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저를 지켜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의 나약함을 키웠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음식은 교묘한 방식으로 폄하당했습니다. 이 킹크랩은 냉동인가 봐. 살이 너무 퍽퍽하네. 전복죽은 간이 밍밍한 게 특급 호텔만 못하구먼. 어머니는 묵묵히 식사하셨지만 시댁 식구들이 비난할 때마다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조용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남편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밥만 먹고 있었죠.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난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동조였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은 어머니가 당신의 장기인 갈비찜 한 점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드러운 살코기를 좋아하는 걸 아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갈비찜을 놓는 순간 민준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너무 저급하니까요. 그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이 결혼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촌년, 뻔뻔하기는 누가 당신 마음대로 내 안에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으래. 남편의 고함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즉시 반격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시골의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는 아모랑이의 눈빛이었죠. 누구더러 뻔뻔하다고. 내 어머니가 여기 앉아있고 내 아내가 여기 앉아있다. 네가 먹는 밥은 내 아내가 차린 밥이고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뻔히 알면서 감히 장모에게 막말을 해? 이 식탁에서 가장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바로 너야, 이민준.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민주는 충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치 있는 남자임을 증명할 5년의 시간을요.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뒤엎어버렸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고함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민준의 눈에서 공포를, 시어머니의 눈에서 경악을, 시누이의 눈에서 충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순한 양이었던 제가 늑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전쟁, 저와 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린 후 저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조용히 저의 이 명령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서아 씨.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하세요. 전부 무너뜨리세요. 밤은 깊었지만 저택은 침묵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파편 소리는 멎었지만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벨벳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전투가 끝난 전장을 살피는 장군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흐트러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이 미친 것, 버르장머리 없는 것. 시누이는 구석에 웅크려 흐느끼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저를 향한 증오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준. 그는 산산조각 난 파편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탁을 뒤엎은 것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었죠.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을 보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극심한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파편들을 밟고 지나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뻔뻔한 건 당신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죠. 잊었어요? 민준 씨, 누가 당신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잊었냐고요? 제 말은 민준의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그리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죠. 그녀는 제 말투에서 도발을 감지했고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제 손으로 이 모든 걸 이뤄냈다고. 너 같은 촌구석 출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디서 감히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이나 알아야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미소였죠. 호강이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드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저희 집 쥐뿔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아니면 실패한 창업비 갚느라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을지요. 너 입 다물어. 민준이 소리치며 제 입을 막으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움 없이 손을 뻗어 민준을 막았습니다. 멈춰라.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서아 아버지와의 약속은 잊었나? 서아를 아끼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잖나. 아니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위아래도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하게 된 게냐? 어머니의 말씀은 민준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그는 멈칫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자 오빠가 그들이 가장 무시하던 두 여자에게 궁지에 몰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빠, 왜 저 사람들한테 쩔쩔매? 오빠가 이 집 주인이잖아. 당장 저 사람들 쫓아내.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온 집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쫓아내라고. 아가씨, 정말 아가씨 오빠한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우리 방으로 올라가요. 여긴 너무 더럽고 공기도 안 좋네요. 저와 어머니는 아수라장 속에 얼어붙은 세 사람을 뒤로하고 태연하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준을 지나칠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게임은 끝났어. 민준 씨, 당신이 스스로 모든 걸 망가뜨린 거야. 오늘 밤을 즐기도록 해. 내일 해가 뜨면 당신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제 말에 민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피어오르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건 전화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은 모든 이들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새소리가 창가에 울려 퍼질 때 민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배신에 대한 심판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이른 아침에 거짓된 정적을 찢었습니다.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전화기에 대고 더듬거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말도 안 돼.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거라고요. 저는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영업부장의 전화였고 그들의 가장 큰 파트너인 부동산 그룹이 수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복합 리조트 건설 계약을 갑자기 파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회사가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SH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함께 골프를 치며 형님, 동생 하던 그 지점장은 이제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 측에서 민준의 회사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며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휴대폰을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항상 왁스로 단정하던 머리는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너지, 서아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쳤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 씨. 그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되찾아왔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죠. 어머니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시작된 게냐,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네, 그동안 어머니께 숨겨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뛰어났지만 조용했던 투자가였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투자 신탁과 유령회사의 형태로 제게 남겨주신 막대한 자산에 대해, 그리고 민준에 대해. 5년 전 저와 민준이 결혼을 준비할 때 그의 작은 건설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재능과 야망은 있었지만
자본과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죠.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사위에게 거대한 재산을 쉽게 넘겨주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민준이 그저 재산에 기대어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민준을 따로 만나 회사를 일으키고 제국으로 성장시킬 자본과 인맥, 그리고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죠. 그 모든 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신뢰받는 비서였던 윤 실장님이 관리하는 투자회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준의 회사는 사실상 제가 배후에 있는 모 회사의 자회사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고용된 사장이었고 황제의 옷을 입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아버지는 저에 대한 사랑으로 민준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몇 년 후 민준이 충분히 성숙해지고 능력을 증명하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넘겨줄 생각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을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권력과 돈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 예측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민주는 첫 1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젊고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그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제 가족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단 한마디의 변호도 없이 방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죠. 그가 정신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그가 제 어머니를 모욕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유언의 나머지 부분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수탁자가 더 이상 자격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회수하라는 것. 제가 어젯밤에 건전하는 윤 실장님께 건 것이었고 그분은 아버지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플랜 B를 가동하신 겁니다. 대기업 그룹, SH은행 모두 아버지의 인맥 안에 있는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모 회사로부터 지시 한 번이면 그들은 민준과의 모든 관계를 즉시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게다. 배신하고 의리 없는 남자를 위해 더는 희생할 필요 없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박 여사와 민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더 이상 쇼핑도 돈 자랑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넋 나간 얼굴로 아래층으로 달려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해줘. 결정 철회하라고 말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당신이 우리 엄마의 밥그릇을 내동댕이 쳤을 때 모든 건 끝났어요. 이건 처벌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이죠.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밥상머리에서의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진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민주는 그저 힘없는 조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맞서고 있는 상대가 한때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던 거대한 제국 그 자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 것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비단 옷에 쌓여 살던 두 여자의 처절한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명품 가방들이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늘 사용하던 눈물과 읍소 작전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고 그들의 귀한 아들 민준 역시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집 한가운데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저의 심한 투정, 도를 넘은 장난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제발 이러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다 할게. 네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할까? 제발 내 사업만은 망치지 말아줘. 내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단 말이야.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력이라고요? 민준 씨,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이 가진 건 우리 아버지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당신의 사업이라고요? 그럼 직접 구해보시죠. 당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다시 따내고 당신의 신용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맥과 대형 계약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가 늘 실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윤 실장님이 뒤에서 조용히 마련해 준 것들이었죠. 그는 그저 서명만 하는 얼굴 마담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황금의 손이 사라지자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아들이 궁지에 몰리자 박 여사는 또다시 익숙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민준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걔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아내잖니. 부부는 한 몸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니? 잔인하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번갈아가며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 잔인하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머님 아들이 온 가족 앞에서 우리 엄마의 밥그릇을 내동댕이 쳤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하기는 했나요? 박 여사님,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딸은 이미 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침 먹으러 가요. 아주 맛있는 설렁탕집을 알아요. 저와 어머니는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문을 나섰습니다. 절망에 빠진 세 사람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우리가 철문을 나서는 순간 안에서 민준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집기를 부수는 소리였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울부짖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집에 앉아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전부 다 되찾을 거예요. 엄마, 회사, 집, 차, 아버지 돈으로 산 모든 것들을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주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광기에서 벗어난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협력업체 사장부터 그가 뇌물을 바쳤던 공무원들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중한 거절, 공허한 약속, 그리고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대형 계약을 파기당하고 은행에 의해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소식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가라앉는 배에 어리석게 올라타려 하지 않았죠. 진짜 공포는 민준이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재무이사, 기술팀장부터 가장 유능한 건축 설계팀까지 핵심 인력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윤 실장님이 직접 뽑아 회사에 심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충성심은 민준이 아닌 제 아버지를 향해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를 잃고 자금줄이 막히고 이제는 핵심 인력까지 모두 잃은 건설회사. 그것은 더 이상 가라앉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의 잔해일 뿐이었죠. 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저녁 식사에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미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용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사랑하며 그가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CEO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있었죠.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예고도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고 개자식이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게.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말아줘. 민준의 무릎 꿇음은 어떤 여자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의 남자가 마지막 구명줄을 잡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그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무릎 꿇음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계단에 서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들이자 오빠의 비굴한 모습이 모든 것을 되돌릴 열쇠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늘 마음 약하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왔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모든 신뢰를 바쳤던 남자. 이제 제 눈에 그는 그저 동정심을 얻기 위해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서투른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가 우리 모녀에게 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곧 잃게 될 사업, 지위,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요, 민준 씨.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운데 사장님 무릎에 안 좋을 거예요. 제 말에 담긴 비꼼에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용서와 다정함을 기대했지 이런 차가운 거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야, 난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잖아. 진심이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뭔데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나를 욕할 때 침묵하던 거? 우리 엄마가 준 밥그릇을 내동댕이 친 거? 아니면 우리 엄마를 뻔뻔한 촌년이라고 소리친 거? 말해봐요, 민준 씨. 당신의 진심이 그 행동들 중 어디에 있었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잠자던 양심을 향해 던져지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박 여사와 민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그저 이 사람이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두 분이 우리 엄마에게 준 상처가 값싼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24시간을 주겠어요.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지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네가 감히.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누굴 쫓아낼 권리는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드님 집이라고요? 박 여사님,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군요. 좋아요. 법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윤 실장님, 제가 문 밖을 향해 크게 부르자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윤 실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년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실장님은 말없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똑똑히 들리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아버지와 맺은 자산관리 위탁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 저택을 포함한 관련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유권은 유일한 상속인인 저에게 있으며 민준이 가장 중요한 조항, 즉 아내이자 갑의 딸인 서아의 명예와 정신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서명이 마지막 페이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가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법의 무미건조한 글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인한 현실의 따귀를 맞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가짜야. 민지가 소리치며 서류를 구겨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제 발밑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변호사를 불러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24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여기 계신다면 보안팀을 불러 강제 집행할 겁니다. 그때는 더 망신스러울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윤 실장님께 눈짓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설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검은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문양 쪽에 섰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도 떼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어머니 그리고 윤 실장님이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말없이 굴욕적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한때 이곳의 주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몰락을 다룬 연극의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사업과 집뿐만 아니라 명예와 미래까지 모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나약함과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인간은 가장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마지막 반격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짐을 싸거나 혹은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겠죠.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윤 실장님의 보안팀이 도착한 후 그는 말없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 침묵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죠. 저는 민준의 성격을 압니다. 그는 쉽게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뼛속까지 밝힌 오만함은 그가 조용히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멈추라거나 용서하라는 말 대신 조용히 국화차를 끓여주시며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으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하거나 어둠의 세계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려 할지도 몰라요. 그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패가 몇 개 남아 있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 기회를 주지 마라. 너는 충분히 참았어. 마지막 자비심이 너 자신을 해치게 두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윤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즉시 모든 회사 계좌를 동결시켜 주세요.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민준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윤 실장님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15분 후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서아 씨 예상대로입니다. 그가 방금 회사 계좌에서 해외 개인 계좌로 500억 원을 이체하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제때 막았습니다. 현재 그는 명동의 한 술집에서 명동 박 사장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동 박 사장, 뒷세계에서 기업 분쟁을 주먹으로 해결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접대를 통해 그와 안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그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막다른 길에 몰렸고 상황을 뒤집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이용해 저를 위협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셈이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너무 얕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가 계획대로 움직이게 두세요. 하지만 그러면 서아 씨가 위험해집니다. 윤 실장님이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저는 그가 의지하려는 그 어두운 세계조차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물으셨죠.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니? 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여기서 평안히 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제게 가장 큰 힘이 돼요. 다른 건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민준과 그의 패거리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벽 2시경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낯선 차량 몇 대가 저택 근처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오지 않고 안전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사내 몇 명이 차에서 내려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집에 침입해서 우리 모녀를 제압하고 재산양도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정말 값싼 액션 영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즉시 저택 안팎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침입자들의 얼굴을 낱낱이 비췄습니다. 경보음이 밤의 정적을 찢으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원 곳곳의 사각지대에서 전문 보안 장비를 갖춘 1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명동 박 사장의 패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허를 찔려 반응도 못한 채 1분도 안 되어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2층 발코니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 주차된 차 중 한 대에서 민준과 명동 박 사장이 내렸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잡힌 것을 본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동 박 사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무언가 말하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타 혼자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민준. 민준은 고개를 들어 발코니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패, 굴욕,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가장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본 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법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더 이상 저와 그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트며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잿빛이고 처량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대문 밖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도 갈 곳도 없었죠. 윤 실장님의 보안팀은 돌처럼 굳건히 서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어젯밤의 비열한 연극은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불리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시한 24시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윤 실장님을 따라 대문으로 나가자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형수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전부 처음부터 네가 꾸민 일이었지?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보안팀부터 명동 박 사장이 도망친 것까지 전부 내 계획이었던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명동 박 사장은 당신 눈에는 거물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그저 피라미에 불과해요. 아버지가 과거에 그의 목숨을 한 번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그는 절대 잊지 못하죠. 제가 전화 한 통으로 제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그는 감히 우리 모녀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뚤어지고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결국 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연극의 광대였어. 넌 언제든지 날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구나. 왜? 서아야,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사랑과 책임감이 당신을 좋은 남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셨죠. 나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 난 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의 무례함을 견뎠고 당신의 무심함과 나약함을 견뎠어요. 언젠가 당신이 깨닫고 내 편에 서서 아버지께 약속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버렸어. 결정적으로 그날 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짓밟았어요. 그 순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어떤 희생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문에 몸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와서 저택 앞에 섰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민준 앞에서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민준 씨, 회사 자산 횡령 및 주거무단, 침입교사 혐의에 대한 고소장과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야겠어? 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민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민준을 태우고 떠나자 박 여사와 민지가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짐을 다 싼 후였습니다. 아들이 체포되는 광경을 본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지는 제게 달려들어 핥기로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 악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피로감만 몰려왔습니다. 전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오늘의 모든 일은 당신들이 자초한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덕을 쌓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았다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주시죠. 이곳은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윤 실장님이 보안팀에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박 여사와 민지를 명품 캐리어와 함께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서서히 닫히며 두 개의 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밖은 굴욕과 실패, 그리고 암담한 미래, 안은 되찾은 평화. 저는 박 여사 모녀가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제 어깨에 얇은 쇼를 둘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낡은 장의 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과거의 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재건하고 아버지의 제국을 더 투명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강인함과 지혜를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고 저택은 본래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체포되고 박 여사 모녀가 쫓겨난 것은 훨씬 더 큰 게임의 첫 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제국, 민준이 지난 5년간 허술하고 허점투성이로 관리해온 그곳은 이제 망망대해를 떠도는 주인 없는 거대한 배와 같았습니다. 제가 빨리 키를 잡지 않으면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거의 24시간 내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윤 실장님과 최고의 변호사, 금융 전문가들, 즉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일해온 팀과 함께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경영 아래 회사는 그의 가족을 위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회사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면서 매달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갔습니다. 민지는 홍보팀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녀가 한 유일한 일은 회사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행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령 계약, 불분명한 지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프로젝트 비용. 민주는 아버지의 돈으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지어진 성을. 분노가 다시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제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조만간 이들에게 속까지 다 파먹혀 죽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민중건설에서 은성그룹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생각하셨던 이름이었죠. 저는 전 직원 앞에서 경영진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딸인 제가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며 윤 실장님이 총괄 대표 이사가 될 것이라고요.
이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민준에게 아첨하며 기생하던 이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능력 있고 민준의 무능한 경영에 시달려온 대다수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더 밝은 미래를 보았던 거죠. 제 주재하에 열린 첫 이사회는 매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낙하산으로 앉힌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들을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투명성, 품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은성그룹에서는 능력과 헌신이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중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야 할 겁니다. 저의 단호하고 강한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점차 저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의 신뢰를 얻었고 한바탕 풍랑을 겪은 은성그룹이라는 배는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로 바쁜 동안 박 여사 모녀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동안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던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이 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적 문제에 얽힐까, 귀찮아질까 두려워했던 거죠. 결국 모녀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노동자 동네에 있는 좁고 습한 단칸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왕 같은 삶을 살던 그들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곱게만 자란 민지는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불평하고 울며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살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며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했고 예전의 거만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용서해달라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민준을 구해준다면 온 가족이 이 도시를 떠나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오빠의 죄목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요? 거액의 업무상 횡령, 공공질서 교란교사. 그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법원이 아니에요. 누구를 용서할 권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언니는 할 수 있잖아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고소를 취하하고 오해였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언니는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한테는 권리가 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것이 정이고 아가씨와 어머님을 위한 교훈이기도 해요.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저는 보안요원을 불러 민지를 내보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저를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용서는 뉘우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만이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민준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는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일,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파가 오래 갈 것이며 모든 것을 잃고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관련 혐의로 민준에게 내려진 15년형은 제 과거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은성그룹은 저와 윤 실장님의 지휘 아래 궤도에 올랐고 투명하고 올바른 전략 덕분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풍파가 정말로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의 증오심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여사였습니다. 민준이 감옥에 간 후 박 여사와 민지는 비참한 단칸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민지는 고생을 견디다 못해 유부남인 부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던 박 여사는 이웃들의 동정으로 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굴욕의 진흙탕으로 추락한 경험은 오만했던 그녀를 증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분노를 제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믿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가 갑자기 한 여성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끔찍할 정도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헝클어졌고 옷은 더럽고 남루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는 광기 어린 붉은 눈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차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내려와.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으니 너도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침착하게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박 여사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붉은 액체가 든 유리병을 꺼내 제 차 앞 유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아마 페인트나 물감이었을 겁니다. 붉은 액체가 피처럼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저주하며 계속 소리쳤고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신속하게 도착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박 여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명예를 실추시키고 저를 시댁을 파멸로 몰아넣은 불효막심한 며느리, 잔인한 아내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수많은 가십 기사들이 박 여사에게 완전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아들까지 감옥에 보낸 불쌍한 노모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 검은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대규모의 명예훼손 캠페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성그룹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힘들게 쌓아 올린 신뢰와 이미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배후에 박 여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벌도 돈도 힘도 없는 노인 혼자서 이런 대규모의 여론전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박 여사를 장기말로 이용하는 자가 윤 실장님과 저는 밤새 배우를 추적했고 그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은성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대성그룹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 전 사장은 한때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사업상 불화로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약점이 바로 전 시댁과의 과거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주저없이 손을 쓴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박 여사에게 접근했고 돈을 주며 저를 파멸시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아 씨. 윤 실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회사가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전 사장이 더럽게 놀고 싶다면 저는 그에게 이 게임의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모든 주요 언론사에 연락해서
내일 오전 10시 은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전해주세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아 씨의 사적인 가정사인데. 괜찮아요, 실장님.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때로는 어둠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레이, 제 누명을 벗을 뿐만 아니라 배후의 주모자까지 밝혀낼 거예요. 이 게임의 승자는 반드시 제가 될 겁니다. 내일의 기자회견은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거나,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의 기자회견장은 크고 작은 언론사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공기는 긴장감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러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저는 단정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연단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윤 실장님이 맨 앞줄에 앉아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부한 해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에 비디오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그날 밤 저택의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어머니를 모욕하는 장면, 제가 분노에 차 식탁을 뒤엎는 장면, 모든 것이 편집 없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저주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딸로서 제 어머니가 저렇게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딸로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제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민준 사이의 위탁 계약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준이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였다는 사실, 그의 가족 전체가 회사 돈을 횡령한 행위들, 모든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그리고 반박할 수 없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전 남편 민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뉘우치기는커녕 증오심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와 대성그룹 전 사장의 대화였습니다. 윤 실장님의 팀이 교묘하게 녹취한 것이었죠. 녹음 파일에서는 박 여사에게 차를 막는 연극을 연출하는 방법, 언론 앞에서 동정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울고 하소연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전 사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제가 몰락하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가장 자극적인 뉴스였습니다. 추악한 비즈니스 음모가 빛 아래 드러난 것입니다.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를 제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감탄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제 누명을 벗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 사장님과 대성그룹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은성그룹은 풍파를 겪었을지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열한 수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성그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는 관련 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언론계의 경악 속에서 끝났습니다. 즉시 여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녀에서 강인하고 꿋꿋한 여성, 효심과 배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회복을 넘어 급등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신뢰를 표하며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전 사장의 대성그룹은 휘청거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여론의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전 사장의 음모는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스스로의 무덤을 판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위기를 저와 은성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힘은 돈이나 계략이 아닌 진실과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자네 어머니께 죄송하고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고맙네.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저와 어머니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로운 삶을 즐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때로는 한 이야기의 끝이 다른 이야기, 즉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소중한 평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은성그룹의 일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고 꽃꽂이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행복, 자유와 자립에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몇 살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더 이상 억지 웃음이 아닌 밝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의 편지는 어머니께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응어리가 풀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다가 사회면의 작은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노숙인 여성이 길가에서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져 사회보호센터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실린 사진은 흐릿했지만 저는 그녀가 박 여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와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된 늙은 여성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도 연민이 싹 텄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게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아직도 그 사람을 신경 쓴단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밉지는 않아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민준 씨 어머니시고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의 할머니셨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사회보호센터는 낡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뜰 한 구석에 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새하얗고 깡마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다가가 낡은 테이블 위에 과일 바구니와 생필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뵈러 왔어요.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리치며 떼쓰는 울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조용하고 서러운 흐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몰라봤어.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 박 여사 곁에 앉아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어요. 사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고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여자, 두 어머니. 한때는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앉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의 증오는 완전히 사라지고 관용과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 여사를 센터에서 모셔올 수 있도록 신원 보증을 섰습니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들이고 그녀를 돌볼 가사 도우미도 고용했습니다. 민준 때문도 고상한 척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과응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씨앗 하나를 심으면 마음의 평화라는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박 여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까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며 매일 절에 가서 불경을 외웠습니다. 가끔 저와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뵈었고 만남은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과 안부 인사만이 오갈 뿐이었죠. 과거는 너무 큰 상처를 남겨 완전히 아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평온하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며 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는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난리를 치자 그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빈털터리에 임신한 몸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운명은 저를 어려운 상황에 놓았습니다. 과연 저는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업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민지의 전화는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과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비아냥과 경멸, 어린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이성은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 마음을 꿰뚫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딸아,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그들이 고마워하길 바라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거란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탑 7개를 쌓는 것보다 낫다는데 하물며 곧 태어날 아이이매랴. 저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민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낼 곳과 생활비를 지원해 줄 거야. 출산 비용도 모두 내가 부담할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이든 다 괜찮아요. 말만 해요. 언니, 다 할게요. 전화기 저편의 민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스스로 직업을 찾고 내 아이를 키워야 해. 평생 널 부양해 줄 수는 없어. 내가 너에게 낚싯대를 줄 테니 물고기를 낚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렸어. 할 수 있겠니?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민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과도 박 여사의 집과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그녀를 돌볼 가사도우미도 고용했습니다. 가끔 들러서 영양제와 아기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버릇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해지고 말수가 줄었으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간의 시련이 그녀에게 인생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준 듯했습니다. 민지가 출산하는 날 저와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분만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작고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약속대로 민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장과 약간의 홍보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월급을 받는 사무직을 구했습니다. 싱글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민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절약하는 법, 아이를 돌보는 법,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손자가 생긴 후 박 여사도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자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가끔 그들 세 식구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은 더 이상 무겁거나 비난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평범한 일상 이야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는 아주 멀리 물러난 듯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 포용하는 법,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은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회사는 날로 성장하여 한국 최고의 건설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첫 결혼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연을 믿으니까요. 어느 날 윤 실장님이 소식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민준이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예정보다 일찍 출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0년은 한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준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등장이 제가 힘들게 되찾은 평화로운 삶을 다시 흔들어 놓을지 어떨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기억 속의 이름으로만 남은 사람. 저는 일부러 그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약 한 달 후 저는 그와 재회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시공 중인 외곽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자재를 나르는 인부들 사이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마르고 검게 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한때 계약서에 서명만 하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멘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벽돌이 가득 담긴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멈칫했고 손에 든 손수레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자격지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려는 듯 계속해서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윤 실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한 지 2주 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평범한 인부로 일하게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지 못한 척하며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10년이 민준의 오만함을 깎아내고 그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바닥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점이 저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구석에 혼자 앉아 초라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잘 지내나 보러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 경력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민주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정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더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진짜 노동자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내 잘못을 갚고 싶었어.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과 고뇌와 후회로 가득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와 박 여사 그리고 민지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하고 생각 깊은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 번호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요. 민주는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 길은 내가 직접 걸어가고 싶어. 그의 자존심은 저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존경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저와 그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질긴 인연은 아직 쓰이지 않은 마지막 장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변화가 진심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부부가 아닌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함께 겪어낸 친구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시간은 흘렀고 저는 민준과 거리를 두며 윤 실장님의 보고를 통해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장 낮은 직책에서 시작했지만 타고난 경험과 지식 덕분에 금세 조장으로 그리고 시공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과거 인연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었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민지의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끈기와 변화는 점차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카페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한때 그에게 가장 심한 모욕을 당했던 어머니께서 직접 그를 마주하고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를 풀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남은 어색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불효막심한 사위였고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를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어나게. 지난 일은 다 지났고 자네는 지난 10년간 충분히 죗값을 치렀어.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어머니의 말씀은 민준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없이 오직 공감과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저는 그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사회주택 건설 부문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환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민준이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은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지는 제 도움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꽤 순조로웠고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진 박 여사는 제가 다른 저택으로 모셔와 편히 돌봐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고 미련 없는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은성그룹의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신뢰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성그룹 빌딩 옥상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윤 실장님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니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사해요, 실장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늘 곁에서 격려해 주신 어머니께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간 모든 풍파에도 감사해요. 그것들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 서서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길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친절함과 정의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여정,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인연이 다시 한번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윤 실장님이었습니다. 늘 제 곁에서 조용히 삼촌처럼, 스승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함께 해준 사람. 지난 몇 년간 저는 그의 존재에, 그의 관심과 보살핌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히 옛 상사의 딸에 대한 충직한 비서의 책임감을 넘어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로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 그가 멈춰서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 이제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될까요? 회장님의 비서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말하듯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저보다 거의 20살이 많았고 결코 작지 않은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는 사별한 아내가 있었고 그 후로 수년간 일에만 전념하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이고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남자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고는 제가 생각할 공간을 남겨두고 조용히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굳건하고 따뜻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풍파에 굳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때로는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소박한 관심의 몸짓 속에, 이해심 가득한 눈빛 속에, 그리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윤 실장은 보기 드물게 좋은 남자야. 그는 자신의 청춘을 내 아버지와 너를 위해 바쳤지.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두 사람 모두에게 기회를 주렴. 행복에는 나이가 없단다, 딸아.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윤 실장님처럼 성숙하고 너그럽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함께라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 가득했던 한 가족의 비극이었던 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진정한 강인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그러움과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수년간의 헌신 끝에 사회주택 건설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여성 곁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성공한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자 당당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손들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윤 실장님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성그룹이라는 배를 더 멀리 이끌었고 동시에 사랑과 존중, 이해가 있는 진정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제 자신의 미래는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당당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자격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여정 끝에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아기벌을 받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순간들일 겁니다. 서아의 이야기, 민준, 박 여사, 혹은 서아 어머니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마주칠 수 있는 삶의 어두운 구석, 선택의 순간, 고통, 그리고 귀중한 교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인내해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내합니다. 우리는 한 번 참으면 9번 편하다. 한 걸음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인내는 미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내는 올바른 곳에,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에게 향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나약함으로 여겨지고 당신의 친절함이 다른 사람이 짓밟아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나약함일 뿐입니다. 인내의 한계선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붉은 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명예입니다. 민준이 서아의 어머니를 모욕한 순간 그는 단순히 연장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근본, 그 뿌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아가 일어선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효도라는 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 어린 말과 눈빛으로부터 부모님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는 용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가난할 수 있어도 기계와 자존심까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힘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민준의 가족은 힘이 돈과 지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권력, 언제든 터져버릴 수 있는 비누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서아의 진정한 힘은 식탁을 뒤엎는 행동이 아니라 5년간 조용히 준비한 시간, 법적 서류를 손에 쥔 지혜,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결단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떼쓰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법을 이용해 자신의 것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현명하고 당당하게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정점에 섰을 때 서아의 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발현됩니다.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인문학적 가치일 것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복수극으로 민준 가족의 몰락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그저 자극적인 드라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아가 보호센터의 박 여사를 찾아가고 임신한 민지를 돕고 민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행동. 그것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고결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심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며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에 용서는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아는 그들이 고마워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도록 낡은 장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기 위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적에게 베푸는 친절이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 즉 자신의 증오심마저 이겨낸 사람의 가장 높은 경지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야기 속 모든 인물은 자신이 주었던 것을 정확히 돌려받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는 경멸을 뿌렸고 굴욕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과 배은망덕을 뿌렸습니다. 그는 몰락과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 민준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뉘우침과 성실한 노동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존중과 새로운 삶을 거두었습니다. 인내, 효심, 결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그러움의 씨앗을 뿌린 서아는 평화로운 삶, 성공,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거두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준 남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불타는 청춘의 사랑이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겪어낸 영혼들의 깊은 정, 이해, 그리고 기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친절하게 사는 것을 멈추지 말고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받게 될 달콤한 열매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풍파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평온한 마음과 따뜻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항상 서로를 존중으로 대하세요. 날카로운 말과 생각 없는 행동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흉터로 남는 상처가 있고 결코 다시 붙일 수 없는 깨진 관계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마음에 거리낌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아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저는 저 밖 어딘가에 아직 들려주지 못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사연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자존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 커뮤니티에 큰 격려와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처럼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